때는 조선 후기, 경기도 수원 근처의 고즈넉한 은월리라는 마을에 사람들의 눈길조차 피하게 만드는 추한 산에 봉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신의 장난인 듯 비뚤어진 코와 짝짝이 눈, 그리고 흉터로 얼룩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재수가 사라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허이, 썩 물러가거라. 내 놈의 그림자만 밟아도 재수가 없다. 사람들은 봉필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봉필에게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그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머슴살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썩어지지 못할까? 내 놈의 얼굴을 보고 우리 집 곡식이 썩어 문드러질 일 있느냐? 사람들은 그를 머슴으로 받아주기는커녕 재수 없다며 그의 등 뒤로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봉필을 받아주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던 어느 날 봉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처럼 머슴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젊은 과부 윤서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어느 댁이신지 모르오나 제발 이 늙은 머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세경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헛간에서라도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시오. 힘 하나는 장사입니다요. 아니, 추한 거지 봉필이 아니오. 아이고, 어서 돌아가시오. 우리 마님께서는 머슴을 구하지 않으신다오. 백날 여기서 소리쳐봐야 소용없소. 제발 마님께 제 사정 한 번만 전해주시오. 이대로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요. 봉필의 마음은 더없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자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작을 향해 달려가 도끼를 집어들고 패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어수선하구나. 아이고 마님, 머슴을 써달라고 거지 봉필이란 자가 와서 저리 행패를 부리고 있구먼요. 당장 내쫓겠습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사내의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저 사내의 눈빛을 보니 거짓은 없는 듯하구나. 봉필이라 하였느냐? 저 장작을 다 패거든 목욕할 물을 준비해주고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밥, 그리고 잘 방을 내어주어라. 아이고, 우리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큰일이라니까요. 저런 자를 어찌 믿으시고. 과부 서화는 봉필의 처절한 모습에서 왠지 모를 연민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요. 서화의 서방은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성깔 있는 머슴들은 젊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몇몇은 흑심을 품고 그녀를 탐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화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머슴을 들이지 않았으나 집안일에는 사내의 힘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쌍해 보이는 봉필을 머슴으로 들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 뒷마당 장독대에서 구슬픈 대금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절한 가락은 잠 못 이루는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고 동네 여인들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과부의 집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여종들도 잠을 잊고 온기종기 모여 대금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대체 누가 이 밤에 대금을 이리도 구슬프게 부는 것이야?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구먼. 여인들은 대금을 부는 사내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대금을 부는 사내는 바로 추한 사내, 봉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저 자가 봉필이란 말이야? 저 얼굴에 저런 재주가? 그것이 참말이오. 아까워라. 얼굴만 단단했더라면 내가 당장 보쌈이라도 해갔을 것을. 그런데 달빛 아래서 저리 보니 밤에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 것 같기도 한데? 덩치도 좋고 사내 구실은 하겠어. 여인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좁은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부 서하였습니다. 그녀 역시 구슬픈 대금 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와 몰래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필의 대금 소리는 마치 과부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봉필의 실루엣을 본 순간 서하는 죽은 서방의 모습이 겹쳐 보여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속마음, 어찌하여? 봉필에게서 서방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키가 크고 덩치가 비슷해서 그런 것일까? 서하는 너무 놀라 후다닥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아니야. 밤이 깊어 어두워서 잘못 본 것이야. 정신 차리자.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서하는 어젯밤 죽은 서방으로 보였던 봉필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속마음, 오늘도 봉필이가 대금을 분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봉필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봉필을 보는 순간 서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요동쳤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죽은 서방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속마음, 아무리 봐도 서방님을 보는 듯하군.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봉필은 인기척을 느끼고 대금을 멈춘 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속적산 차림으로 넋을 잃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안 주무시고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요? 아, 자려고 누웠는데 그대의 구슬픈 대금 소리가 들려 잠시 나와 보았느니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주무시는 줄도 모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단다. 헌데, 자네에게 이리 좋은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하찮은 재주일 뿐입니다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시지요. 봉필아. 나만 남겨두고 그리 자러 가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있겠느냐? 그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더구나.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야 밤새도록이라도 불어드릴 수 있지요. 서하는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대금을 불어줄 수 있다는 봉필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한 곡만 부탁하마. 네, 마님. 봉필은 다시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아까와는 다르게 그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과부의 얇은 속적삼 너머의 실루엣에 온 신경이 쓰였던 것이지요. 한 곡을 마친 봉필은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서하는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속마음 많이 쑥스러웠던 모양이구나. 저리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니. 그리고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봉필이 하얀 무명천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서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무명천을 둘러주었습니다. 그제야 서하는 자신이 속적삼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필의 손끝이 어깨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설렘에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과부 서하는 혼인은 하였으나 단 하룻밤도 서방과 함께하지 못한 수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양반 가문이었으나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고을 제일의 부잣집인 허진사의 부인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어제 그만 숨을 거두었소.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영혼 혼례식을 올려주려 하오. 돈은 넉넉하게 줄 터이니 지금 당장 대개 따님을 내어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혼 혼례식이라니요. 아무리 저희가 가난해도 양반입니다.
도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아들이 죽은 이 마당에 내가 도를 지키게 생겼소? 우리 아들이 생전에 되겠다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온 것이오. 연모했던 서하와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준다면 저승에서나마 행복할 것 같아 이러는 것이니 제발. 서하의 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서하는 죽은 자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신랑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에게 머리꼬지를 선물하며 수줍게 마음을 표했던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그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죽은 서방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수절하며 외롭게 지내던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머슴 봉필의 대금 소리는 한 줄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과부는 매일 밤이 기다려졌고 봉필 또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과부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봉필아, 너는 아는 것이 참 많구나. 글도 알고 대금도 잘 불고 또 잘하는 것이 있느냐? 솜씨는 없지만 그림도 조금 그립니다요. 그림도? 언제 너의 그림을 구경하고 싶구나. 그런데 마님,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님은 제가 싫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며 피하는데 그것은 너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나 역시 너를 처음 머슴으로 들인 것은 내가 못생겼기 때문이었다. 허나 지금은 너의 모습이 전혀 못생겨 보이지 않는단다. 미안했다. 아닙니다요. 마님께서 저를 피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람이 장독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과부의 시어머니가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천한 머슴놈과 놀아나.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란하다니요. 저희는 그저 담소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오호라, 시치미를 떼는 것이냐. 매일 밤 머슴놈과 희희낙낙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봐라, 저 연놈들을 당장 멍석말이 하거라. 아니, 저 놈만 멍석말이 해라. 저녀는 내가 따로 벌을 줄 것이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이 봉필을 멍석에 말고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멈추세요. 봉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봉필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몽둥이를 맞던 봉필은 마님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서하를 방에 가두었고 봉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버려졌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봉필의 눈에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배다른 형, 박길수였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래, 봉필아. 이제야 형님이 보이느냐? 내 놈이 행복하게 웃는 꼴을 내가 어찌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 내가 과부의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다. 길수는 봉필을 보며 비웃음을 날리고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봉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속마음, 길수 형님. 마님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참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봉필의 진짜 이름은 박기란. 그는 최대감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인 길수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고 이는 길수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길수는
동생 기란을 외딴 산장으로 유인해 독이 든 술을 먹였습니다. 기란은 죽음의 문턱에서 한 스님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독 때문에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 기란은 형의 눈을 피해 봉필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길수는 봉필이 기란임을 알아채고 그의 작은 행복마저 빼앗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죠. 정신을 잃었던 봉필이 눈을 떴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은 또다시 그 스님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말했던 그대의 작은 희망이 그대가 곁에 없으면 약해진다 하였소. 어서 과부댁 뒷산으로 가보시오. 시간이 없소. 마님께서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필은 스님의 말을 듣고 정신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선 2명의 사내가 과부의 서방 무덤 옆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너무 꼼꼼하게 묻으면 표가 난다니까.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해야지? 그렇구먼. 어서 돈이나 두둑하게 받고 술이나 마시러 가세.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야. 두 사내가 사라지자 봉필은 혼비백산이 되어 맨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서아 마님. 아니 돼요.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땅을 파니 흙 속에서 서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봉필은 그녀를 힘겹게 꺼내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서아 마님.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어.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내가 당신의 복수를 해주고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봉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서아 마님. 이것이 꿈이 아니란 말이요. 되었다. 이제 되었다. 봉필은 정신을 잃은 서화를 번쩍 안아 들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이틀 후 서화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봉필이구나.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단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헌데 어찌 된 일입니까? 시어머님께서 몸에 좋은 한약이라며 주셨는데 그걸 마시고 정신을 잃었단다. 내가 땅에 묻힐 때 시어머님도 분명 그 자리에 계셨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서화는 온몸을 떨며 울었고 봉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마님,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늦지 않을 것이니 잠시만 혼자 계셔주시겠습니까? 봉필아, 내가 없는 곳은 무서울 것 같구나. 너무 늦지는 말 거라. 봉필은 벽장을 열어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양반 한복과 갓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양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상합니까? 아니다. 아주 멋있구나. 서화는 얼굴을 붉혔고 봉필은 피식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길수가 매일 드나드는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기란, 즉 봉필은 길수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으나 본처로 들이지 않고 있던 기생 목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길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 당장 짐을 싸거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봉필은 목향을 데리고 본가인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란입니다. 최대감과 기란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뻐했지만 흉측하게 변한 그의 얼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아들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어머니, 그만 우십시오.
길수 형님이 독을 탄 술을 먹고 일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지요. 기란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길수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과부 댁까지 찾아와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청이 있습니다. 길수 형님을 저 기생 목향이와 혼인시켜 이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내 저 놈을 마아들이라고 감싸고 돌았더니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길수는 최대감의 불호령의 목향이와 혼례를 치르고 다음 날 해남 땅끝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아에는 익명의 서찰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허진사의 부인이 며느리를 생매장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봉필이 보낸 것이었죠. 그러나 부잣집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또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필은 관아로 찾아가 사또의 부패를 질책했습니다. 사또, 어찌하여 허진사 부인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풀어주었습니까? 힘없는 백성의 등골을 빼먹고 힘있는 자들의 죄는 눈 감아주는 것이 사또의 법입니까?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막말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 자를 당장 곤장 틀에 묶고 곤장 100대를 쳐라. 포졸들이 봉필을 곤장 틀에 묶고 곤장을 높이 쳐들던 바로 그 순간 암행어사 출두여. 관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관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봉필, 닥기란이었습니다. 사실 기란은 아버지 몰래 과거 시험을 보아 장원급제를 했고 왕의 명을 받아 탐관오리를 심판하는 암행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이었죠. 다시 관아로 끌려온 허진사 부인은 봉필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저 추한거지가 어사라면 아는 이 나라의 대사헌이다. 여봐라, 서하마님을 모셔오너라. 그리고 생매장을 했던 두 사내도 대령하라. 살아 돌아온 서하와 모든 것을 자백한 두 사내, 그리고 서하가 살려달라며 붙잡을 때 생겼던 시어머니의 발목 상처까지. 모든 증거 앞에 허진사 부인은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기란과 서하는 집으로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대를 그저 머슴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암행어사라니요. 긴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얼굴은 이렇게 변했고 그 얼굴로는 도저히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지요. 허나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머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하는 기란의 기구한 사연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게 이겨낸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기란과 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스님의 치료 덕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서방님. 밖에서 다들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보는 눈들이 많으니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소. 이리 어여쁜 부인의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구려. 두 사람의 첫날 밤은 그들의 사랑을 시샘하던 동네 여인들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누구도